와, 8천만 원. 빚이 8천만 원이 넘는다니 정말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. 오늘은 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거대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인 탈출구, 바로 개인회생제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. 과연 이게 정말 희망의 동아줄이 될 수 있을까요? 자, 만약에 이게 내 얘기라면 어떨까요?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? 감당하기 힘든 이 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바로 이 숫자입니다. 8,062만 1,080원. 와, 정말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빚의 총액이죠. 이 숫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?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불균형이에요. 갚아야 할 빚은 저렇게 산더미 같은데 내가 가진 자산은 1,000만 원이 채 안 되죠? 법적으로는 바로 이 상태, 그러니까 빚이 자산보다 훨씬 많은 이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부르는데요. 모든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. 자, 그럼 이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속사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건 그냥 숫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이런 막막한 상황을 구제해주는 게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. 뭐랄까 일종의 재정적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. 법원이 딱 중간에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. 당신 수입을 보아하니 이 정도는 갚을 수 있겠네요. 딱 정해진 기간 동안 이것만 성실하게 갚으세요. 그럼 나머지는 없던 일로 해주고 새 출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제도입니다.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빚이 늘어났을까요? 놀랍게도요, 무슨 큰 사업에 실패했거나 사치를 부려서가 아니었어요. 바로 생활비 부족. 정말 우리 주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였죠.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빚이 3,700만 원 넘게 확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. 그럼 이제 이분의 한 달의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그 재정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. 매달 통장에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를 말이죠. 이 그래프 하나가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. 한 달에 250만 원을 버는데 여기서 법원이 이 정도는 있어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다고 정해준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있잖아요. 그게 217만 원이에요. 이걸 빼고 나니까 와, 진짜 빚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, 이걸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고작 33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8천만 원이라는 저 거대한 빚 앞에서 매달 33만 원씩 갚는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이전에기에도 벅차죠. 사실상 이걸 혼자 힘으로 다 갚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마법 같은 계산법을 한번 보시죠. 아하 하는 순간이 오실 겁니다. 해결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시간입니다, 시간. 법원이 평생 빚 갚으라고 하지 않아요. 딱 36개월, 그러니까 3년. 이 기간만 딱 정해서 이 동안만 갚아라 하고 선을 그어주는 거죠.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매달 33만 원씩 36개월 동안 꼬박꼬박 내면 총 갚는 돈이 약 1,188만 원이 됩니다. 맞아요. 8천만 원이 아니고요. 이분이 3년 동안 갚아야 할 최종 목표 금액이 바로 이 1,188만 원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아마 가장 놀라실 만한 숫자가 나옵니다. 바로 15%. 네, 원래 빚 원금의 딱 15%만 갚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. 심지어 그동안 불어났던 이자는 전액 탕감됩니다. 놀랍죠? 네, 바로 이겁니다. 3년 동안 약 1,188만 원을 성실하게 다 갚기만 하면 남은 빚, 그러니까 거의 6,800만 원이 넘는 돈이 법적으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. 이걸 바로 개인회생의 꽃, 면책이라고 부릅니다. 자, 그러면 이 돈이 매달 내는 33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? 채권자들이 여러 명인데 그냥 공평하게 쫙 나눠주는 걸까요? 그렇진 않습니다. 빚에도 갚는 순서가 있거든요. 이 표를 보시면 순서가 딱 보이죠? 1순위, 국민건강보험공단. 그러니까 세금이나 4대 보험료처럼 국가에 내야 하는 돈이 최우선이에요. 이런 우선 채권은 무조건 100% 다 갚아야 합니다. 그리고 이 돈을 다 갚고 나서 남는 돈으로 그제서야 2순위인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일반 채권자들한테 빚 액수에 비례해서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. 아, 근데 여기서 예외가 하나 있어요. 바로 저 미니쿠퍼 자동차 할부금처럼 담보가 있는 빚인데요. 이건 이 개인회생 절차랑은
별개로 처리돼요. 보통은 채권사가 차를 가져가서 팔아버리고 그래도 못 받은 돈이 남으면 그 돈만 일반 빚에 포함시켜달라고 법원에 신고하는 식이죠. 자, 그럼 이제 이 신청인이 법원에서 어떤 여정을 거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2025년 2월에 울산지방법원에 서류를 접수하면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그리고 한 석 달 정도 뒤인 5월부터 첫 변제금을 내기 시작하고요. 그렇게 3년을 꼬박꼬박, 그리고 마침내 2028년 4월 마지막 돈을 내는 순간 이 길고 길었던 터널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. 이 복잡해 보이는 법적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딱 이 4단계예요. 첫째, 서류를 낸다. 둘째, 법원의 허락을 받는다. 셋째, 3년 동안 약속한 돈을 성실하게 갚는다. 그리고 마지막, 남은 빚을 완전히 탕감받는다. 끝! 결국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. 얻는 게 있으면 내어주는 것도 있는 거죠. 신청인은 빚의 85%를 탕감받고 채권자들의 독촉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얻습니다. 그 대가로 3년 동안은 법원의 감시 아래에서 딱 정해진 최저 생계비로만 살아야 하는 거죠. 일종의 자유를 제약받는 셈입니다. 자, 오늘 이 사례를 쭉 보셨는데 어떠세요? 이건 우리 사회가 성실했지만 운이 없었던 사람에게 주는 자비로운 두 번째 기회일까요? 아니면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 손실을 채권자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걸까요? 이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